하여튼 이른 시간에 나오느라고 고생들 했고 선생님도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이 관동별곡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오늘 한번 전문을 다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료 받았어요? 네. 받은 자료 맨 끝에를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데 문제는 국어생각 홈페이지에 와서 다운받으면 많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관동별곡에 대한 문제가 다 있고요. 맨 뒤에서 한 2페이지 앞으로 오면 마지막 구를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구. 관동별곡은 총 몇 구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고생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총 몇 구로 돼 있어? 그렇죠. 146구로 돼 있습니다. 146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관동별곡에 대한 전문을 한번 차근차근히 다 해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하고, 가사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관동별곡은 가사 작품이잖아요. 가사 작품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만 얘기해 줄게. 가사는 시조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시대 때 아주 유행을 했던 건데요. 가사는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굉장히 길어. 자, 그래서 가사는 소설처럼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꼭 수능에 한 작품씩 출제가 돼요. 한 작품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기출문제를 공부한다 그러면 몇 년도에 기출에 나왔다 그러면 그 기출문제 요만큼 공부합니다. 기출문제집 풀면서 요만큼 해석해요. 요만큼만 공부하고 뒤에 해설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 오케이. 그리고 또 그해 EBS에 고3 EBS에 보면 요만큼이 EBS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명은 똑같은데 EBS에서 또 배웁니다. 고3 때가 되면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지 간에 EBS에서 배워요. 그럼 요만큼은 또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수능장에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올까?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놓은 데가 나와요. 어디? 바로 요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 수능장에서는 너희들이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공부를 하게 된 친구들은 이게 나왔을 때 작품명은 기억이 나, 작가랑.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지문 끝에. 그런데 막상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수능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라해. 준비되지 않은 수험생.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 좀 잘 나오는데 기출 풀 때도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수능에서 망가져서 재수 삼수하는 언니 오빠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준비된 수험생은 전국에 적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 정도도 안 될 거야. 상위 5% 정도 되는 친구들은 여기를 대비해요. 여기를. 자, 그런데 이 수능날 빨간색 친 부분이 어느 부분을 갖다가 출제위원이 그 해에 출제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준비된 수험생, 따라해서 준비된 수험생은 이 전문을 다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닫기 시리즈에서는 고대가요에서부터 향가, 고려가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시조, 정형시조,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그리고 연시조까지 쫙 터닫기 시간에 하고, 다지기 시대 때는 다지기 교재에서는 뭘 했어요? 가사에 대해서요. 가사. 이 가사 작품들을 15편 정도, 15편 정도가 있는데 한 11개, 12개 정도가 기본 작품들이고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작품들이고 나머지 한 3, 4개는 좀 낯선 작품이에요. 그 낯선 작품들 중에서도 수능에 나왔잖아요. 고공답주인과 고공가는 선생님 다지기 교재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제 나온다고 선생님이 예측하는 게 봉선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지기 하는 친구들은 봉선화가 전문을 하게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도 149구나 되는 굉장히 긴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은 터닫기에도 없고 다지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전문을 다 해주려고 하고요. 관동별곡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에도 많이 출제되는, 교과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기본 작품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길고 고된 작업이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맨 앞 페이지에는 관동결곡 송강정철의 작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명한 관동결곡과 삼위인곡, 따라하세요. 삼위인곡, 송미인곡, 다지기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을 다 해주는데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정도를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대한민국 학생이. 삼위인곡, 송미인곡과 관동결곡 정도는 송강정철의 작품을 알아둬야 되는데 뭐가 먼저 쓰여졌어요? 교재를 잘 보면 뭐가 먼저 쓰여졌어? 관동결곡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관동결곡이. 그런데 그 양력을 좀 보면 이 호가 송강이고요. 이름이 정철인데 송강정철의 양력 프로필을 잘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분은 이렇게 벼슬을 했다가 뭐 귀향을 갔다가 또 벼슬을 했다가 귀향 갔다가 이걸 이제 부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부침. 뜰부자에다가 가라앉을 침자인데 이게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해. 여러분 성적처럼 기복이 심해요. 자, 이 기복이 심한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야. 송강정철이 벼슬을 했다가 임금님 곁에 갔다가 또 파직당했다가 또다시 뭐 벼슬하고 이런 걸로 보아 선생님 생각이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커다란 프로필상의 특징을 좀 보면 송강정철은 정치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려면 반대 세력 얘기도 좀 들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타협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강직하거나 아니면 글만 잘 썼거나 그러니까 문학가인데 정치를 하려고 들었다라고 선생님은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관동결곡도 정치를 해서 이렇게 파직을 당했는데 다시 임금님이 불러서 가요. 불러서 가는 장면이 앞부분입니다. 서사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오고 갔더니 벼슬을 줘요. 벼슬을 주는데 뭘 주냐면 강원도 관찰사를 벼슬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전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조금 배경식을 얘기하면 강원도 관찰사를 주는데 이 강원도를 옛날에는 강원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관동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관동지방이 어디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지도 잘 나오잖아요. 그지? 자, 강원도가 어디야? 요쪽 지방인데 요쪽 지방. 요쪽 지방이 태백산맥을 길 기준으로 해서 관동지방은 요 이스트. 요쪽을 관동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를 둘로 쪼개서 따라해 관서, 관동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태백산맥 이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 관동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자연 두 개를 뽑아라. 그러면 뭐 뭐겠어?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산 중에서는 무슨 산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금강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설악산 많이 가봤죠? 수학여행 때. 그런데 통틀어서 이 한반도 조선 팔도를 통틀어서는 금강산이 제일 아름답다고 해요. 이해되니? 금강산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 북한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가 여름 때 막 피서를 동해 바다 갑니다. 동해. 그죠? 그래서 정치를 하러 강원도 관찰사에 갔는데 정치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149구를 전문을 뽀개 보는데 정치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 금강산하고 동해의 자연을 구경하는 장면만 나와요.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화자인 송강정철 자기 자신의 내적인 욕망과 지금 강원도 관찰사로서의 정치적인 임무감, 의무, 책임감 정도로 보겠죠. 정치적인 책임감이 있을 텐데, 그죠? 가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관동결곡 전체의 주제냐면 뭘 해요? 갈등한다. 이게 관동결곡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그래서 1부와 2부와 3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부는 강원도 관찰사로 가는 장면입니다. 부임받아가지고 가는 장면이 앞부분에 짧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구경하는 거?
금강산 가서 구경하는 거. 그 다음에는 금강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동해로 가는 거. 동해로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 술 먹고 꿈꾸는 뭐 이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하여튼 관동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내적인 갈등을 겪는 거. 요게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을 잡고 구체적으로 전문을 해석을 하러 가야 되겠죠? 자, 필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핵심 정리해 보면 기행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가사? 기행가사. 기행이 뭔지 알죠? 기행문. 그래서 여정이 쭉 나와 있고 기행문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여정, 견문, 감상. 이게 3대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45세 때니까 선생님보다 한 12살 정도 많으시네요. 자, 주제는 금강산 관동팔경의 절승에 대한 감탄, 연군지정, 따라 연군지정, 애민사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가사작품입니다. 자, 밑에는 나머지는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넘기세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관동별경에 나타나 있는 산과 바다의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집에 가서 왜 산과 바다의 이미지? 금강산, 동해바다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전문 집중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일단 고전 시가 작품은 여러분이 이제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먼저 음독이 돼야 돼요. 무슨 독? 읽을 수 있어야 돼.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 해석을 해 놔야 됩니다. 이 의미 해석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의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뭐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 어휘력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미 해석을 할 때는 어휘력과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같이 좀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관동별격이 쓰여졌던 시대로 돌아가서 약 500년 전입니다. 그죠? 500년, 600년 전으로 넘어가서 그 시대적 상황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을 해줄 때 잘 듣고 막 필기하느라고 바쁘지 말고 그냥 오늘 듣고 이해를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지금 이 순간 설명 듣는 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시험장에서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니네 선배들이 그랬어. 에? 그러니까 필기하려고 너무 막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형광펜 칠해라 또는 요거는 꼭 필기해라 이런 것만 필기하시고 나머지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놨어요. 실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뭐 PPT를 좀 띄워서 할까 했는데 선생님은 오리지널 아날로그가 좋아서 기계를 잘 못 다뤄요. 자, 그러면 서사 부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대답술 이래가지고 가겠냐? 준비됐나요? 자, 서사로 가겠습니다. 1수부터 따라 있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시작.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어와 서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내신에도 나오고 모의고사에 잘 나오죠. 강호는 무엇과 무엇? 강과 호수. 그런데 뭘 나타낸다? 자연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과 호수는 자연의 일부분인데 자연 전체를 나타내. 무슨 법? 그렇죠. 대유법이라고 다 써져 있습니다. 대유법. 대유법 중에서도 제유법과 환유법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제유법이라고 그랬어요. 제유법.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자연 속에서 사는데 병이 깊답니다. 시크해? 어디가 병 들었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생기는 병을 뭐라고 하나요? 잘 모르더라고. 따라해. 천석고황, 연하고질. 자료에 보면 어딘가 다 써져 있어요. 자, 천석고황, 연하고질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생기는 병을 천석고황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중림에 누워있답니다. 중림, 죽자가 무슨 죽자야? 대나무죽. 대나무죽. 그래서 중림은 대나무가 많은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담양입니다. 담양. 그래서 담양으로 내려가서 있었다라는 얘기죠. 송강정철과 담양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요. 한번 알아보시면 깊습니다. 그래서 뻑하면 담양으로 내려갑니다.
자, 담양에 있었는데 창평이라고 나와 있죠. 창평면이에요.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가서 있는데 송강아 불러요. 누가 불렀겠어? 임금이 부릅니다. 예, 전하. 잠시 올라오너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뭘 하나 줘. 뭘 주냐? 임명장을 줍니다. 뭘 준다고? 임명장을 딱 줘요. 옛날에는 임명장 주잖아? 그럼 거기서 딱 봉투 뜯어가지고 와 강원도 관찰사네 이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탁 내려주면 그걸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받들고 가요. 응? 어디까지가? 연추문이라고 하는 경복궁의 작은 문, 출입문이 있어요. 거기까지 뒷걸음질 쳐서 가요. 그리고 그 문 딱 벗어나서 딱 열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임명장이 어떤 임명장인지, 어디를 다스려라 하는 서울시장인지, 강원도 도지사인지 이런 게 써져 있어요. 딱 열어봤더니 관동지방의 관찰사를 탁 준 거예요. 벼슬을.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기쁩니다. 그래서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전하 이런 장면이에요.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방면 짐의 줄임말이라고 나와 있죠. 방면을 맡긴다는 얘기는 거기에 임명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망극하여이다 전하.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강원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원도까지 가는 여정이 쭉 나와 있어요. 따라해 연춤은 들이다라 경외남문 바라보며 시작.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 섰다. 평구형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여 티악이 여기로다.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가 지리에 대해서 밝으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요. 자,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문이래요. 서쪽문으로 막 달려가서 경회남문을 바라본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의 경회루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서는 왕이 집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 하짓고 물러나니 전하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옥절이 알패셨다 그랬습니다. 옥절은 이제 그 마패 같은 거예요. 이해되니? 강원도 관찰사로서 임금님이 증표로서 주는 겁니다. 평구역, 흑수, 섬강, 티악 형광펜을 딱딱딱 칠해놓고 자 여기는 여정이라고 그냥 적으면 돼요. 뭐라고요? 여정입니다. 평구역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 땅이고요. 흑수는 여주. 양주, 여주 들어봤어요? 섬강은 어디매요? 티악이 여기로다. 섬강은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에 있는 유명한 산 무슨 산? 치악산. 치악산. 그래서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는 여정이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 무슨 가사라고 한다고요? 기행가사다. 기행가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8, 9부터 이제 잘 봐야 되겠죠. 8, 9도 여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따라하자.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고 고신고국의 백발도 하도하시라. 동주밤 괴오새와 북관정에 올라하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궁왕 대골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천고 흥망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급장유 풍치랄 고초하니 볼게 이고. 자, 읽으면서 약간의 율격도 좀 느껴보도록 하고요. 소양강은 알죠? 소양강 댐 있잖아요. 소양강의 날인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냐 그랬습니다. 소양강이 자꾸 그리게 되네. 자,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강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막 남한강, 북한강 뭐 이런 강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요? 이루는 강이 있어. 무슨 강? 한강. 한강이 어디를 관통해서 갑니까? 서울, 한양. 한양에는 누가 있어? 임금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계속해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좋은 것들을 많이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임금님 신하니까. 그래서 연군지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다 형광펜만 딱 칠하고 빨리 넘어가면 됩니다.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하시라 그랬습니다. 고신거국 나라를 떠나는 외로운 신하로서 백발도 하도하시라 그랬습니다. 백발은 뭐라는 뜻이니?
흰머리란 뜻이에요. 백발. 여러분들 백발은 언제 생겨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백발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뭘 근심 걱정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걱정한다는 거야? 역시 임금님을 걱정한다는 거고요. 왜 쓸데없이 송강정철이 임금님을 걱정할까? 뒤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관동병 뒤에 계속 보면 송강정철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예요. 뭐 송광문합협회 이런 데서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조금 송강정철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삼위인국 송미인국에도 보면 자기가 궁궐에서 임금님 곁에서 이렇게 정치를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을 송강정철은 견디질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임금님 있으면 임금님 곁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송강정철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리 임금님 예뻐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정치를 하는 건데 송강은 자기가 이렇게 떠나 있을 때, 지방에 가 있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못 견뎌해요. 그래서 자기가 임금님 곁에 없으면 임금님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송강의 문학작품 여기저기에 막 나타납니다. 이해되냐?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을 것 같아.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문학작품을 송강작품 몇 번 막 계속 수업도 하고 연구도 해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나 혼자만 잘났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둔하면서 문학작품들을 막 쓰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임금님을 생각합니다. 여기도 봐봐. 막 떠나자마자 임금 떠나자마자 계속해서 임금님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임금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송강정철의 성향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하시라. 하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다? 많다. 아래아를 쓰게 되면 그렇죠.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이고요. 아를 쓰게 되면 많다. 동주밤 개우새와 북관정에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동주는 철원입니다. 여러분 철원 들어봤어요? 철원 지방은 또 누구로 유명합니까? 철원은 누구로 유명해? 궁예. 후고교를 세웠던 이 애꾸는 궁예 알아요? 궁예로 유명해요. 궁예가 이 철원으로 천도하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왜냐면 너무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다가 이게 산이 엄청 험한 데야 여기가. 근데 여기다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으리으리한 궁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탄에 빠져가지고 궁예가 결국 몰락하는 이런 계기가 되죠. 자, 그런 얘기를 좀 알아야,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데요. 북관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누차 얘기하죠. 따라해. 루, 대, 정, 각. 이런 말들이 고전문학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고전시가나 뭐 고전소설에. 그러면 루대정각 이런 건 짜장면집,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전망 좋은 봉우리나 이런 데 있는 정자입니다. 정자. 이런 데서 누각이라고 하죠. 그런 누각을 꼭 떠올려야 돼요. 루대정각. 요 앞에 이름은 다 달라요. 자, 북관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 그래도 정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무슨 정자 위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그랬습니다. 삼각산 또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서울에 있습니다. 한양에. 삼각산 제일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이게 함하면 베리로다. 함하면은 밑줄 치고 하마터면 또는 잘하면. 얘들아, 니들이 철원에 갔다고 생각해봐. 버스 타고. 철원에 가서 아무리 높은 봉우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본다 한들 한양, 서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 잘하면 보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실제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생각하는 거다? 임금님을 생각하는 거다. 궁왕 대골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그랬습니다. 궁왕은 궁예입니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려고 천도하려고 했던 그 철원 지방에 궁궐이 있었던 곳에 오작이 지지개다면 오작은 무슨 오자예요? 까마귀. 까치가 지지개고만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으리으리하고 화려했던 그런 궁궐에 지금은 까마귀 까치만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울리는 한자 성어 고르시오 그랬는데 여러분이 나라가 망한 걸 슬퍼하는 걸 뭐라고 해요?
맥수지탄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맥수지탄이 선지에 있고 인생무상이 선지에 있어요. 많이 틀리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인생무상이 정답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맥수지탄은 나라가 망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그 망한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어. 그리고 평천민국이 등장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평천민국을 잘 안 좋아하잖아. 대한민국을 좋아해요. 그때 맥수지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송강정철은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의 건국 사상이나 이념 이런 걸 좋아한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왜 철원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흥하고 망하고. 대답 오케이? 역사적으로 궁예가 한창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쫄딱 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대답 오케이? 그걸 철원 지방에 가서 이런 걸 보니까 느껴지더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잘 됐다가도 안 됐다가도 이런 걸 세옹지마라고도 하지만 여기서는 분위기상 인생무상이 더 어울립니다. 대답 오케이? 그것처럼 나도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풍수지탄보다는 뭐라고 한다고? 맥수지탄보다는 뭘 간다고? 인생무상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쓰는 건 전부 다 정답이에요. 정답. 오늘 정답이 한 100개 정도 쏟아져 잘 갖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 막 고민할 때 우리는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3번째로 갑니다. 인생무상의 형광펜만 칠해놓으면 되겠죠? 천고흥망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 흥하고 망했던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까마귀 까치가 지지개고만 있다. 회양 내 이름을 마초와 같아시고 그랬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동불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회양이라는 단어의 형광펜 일단 칠해봐봐. 첫 번째 고비가 나왔습니다. 자,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아시고 마초와는 마침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같다. 자, 회양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잘 들어야 돼요. 회양은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우리 조선에도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땅에 딱 갔어. 이제 강원도로 부임해서 관찰서로 부임해서 가면 걸어가겠어요? 가마 타고 가겠어요? 가마 타고 갑니다. 가마 타고 가면서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밑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회양 땅이 옵니다. 관찰사 날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에? 회양? 송강정철은 우리 조선에 회양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회양 땅은 알고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중국의 책 여러 가지 역사책 한자로 된 걸 보다가 이 회양 땅은 중국의 급장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급장류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인입니다. 이 회양 땅을 다스리는 요즘으로 치면 시장 같은 사람이에요. 시장. 그 시장인 급장류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바로 회양이라는 곳이에요. 대답 이해되니? 많은 책에도 있고 역사책에도 있어. 그래서 중국의 책 속에서 회양 땅은 알고 있는데 우리 조선에도 강원도에 회양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대답 오케이? 그래서 회양 네 이름이 마침내 같구나. 무엇과 같다? 중국에 있는 것과 똑같구나. 그러면 이 회양 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급장류를 떠올려요. 누굴 떠올린다고? 급장류를 떠올려요.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게이고 그랬습니다. 자, 급장류의 풍채라는 말이 나와요. 이 풍채라는 말은 뭐냐? 급장류의 정치적인 능력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급장류가 잘 다스리는 것처럼 나도 강원도 관찰사로 왔으니 내가 다스리는 관할 지역의 회양이라는 곳이 있으니 이곳을 중국의 급장류처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선정의 포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정의 포부는 관동교육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따라해. 선정의 포부. 선정의 포부.
거기 형광펜 쫙 칠하면 돼. 다 써져 있어. 넘겨서 16구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사인데요. 금강산으로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무슨 산? 금강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모르죠? 어느 순간 이걸 모르는 세대가 왔어. 동요인데, 동요. 동요인데. 자, 선생님도 잘 몰라요. 우리 삼촌한테 배운 거예요.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째. 시작. 화천 시내길이 풍랑으로 버뎌 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깊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해초리. 섣돌며 뿜난 소리 심리의 자자시니. 들을 째난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자, 시험 문제 이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이에요. 영중이 무사하고 가로쳐.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강정철은 이 관동절벽에서 관찰사로서 정치를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놀러 가는 거야. 지금 금강산 동해안 막 이렇게. 그러면 반대 세력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걸 읽고서 아 뭐야 가서 관찰사 보내줬는데 정치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를 보여줘야지 맨 놀러 다녔네 이렇게 공격하겠죠. 에? 아마 그걸 송강정철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절을 잘 보면 영중이 무사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 무사하다는 것은 사건 사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영중은 어디겠습니까? 관동지방을 나타냅니다. 이 관동지방에 사건 사고 도둑도 하나도 없고 사건 사고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근데 딱 한 줄 들어가 있어. 영중이 무사하니 이렇게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한 줄. 이 한 줄로 자기는 정치를 잘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구경 간다라는 얘기죠. 자기 할 일 해놓고서 금강산 구경 간다는 건데 약간은 이런 부분은 송강정철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자, 시절이 3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절적 배경이 언제야? 봄입니다. 화천 시냇길이 풍악으로 버뎌 있네 그랬습니다. 화천의 시냇물이 풍악으로 버텨 있네. 자, 금강산. 이 금강산은요,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옆에 자료로 넣어놨어. 봄에 뭐라고 붙어져요? 금강산. 춘하, 추동. 시험 문제로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나 이렇게 나오지. 수능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 이름이 다양했다. 이 정도는 커먼센스, 상식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여름에는 무슨 산? 동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골짜기가만 보인다. 나뭇잎이 싹 다 지니까. 가을 산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죠. 단풍으로 물들었다. 그래서 풍악산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우리는 금강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행장을 간편히 하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돌길로 갑니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무슨 동 그러면 폭포입니다. 폭포. 금강산 자료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세요. 많은 골짜기와 많은 폭포가 있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몇만 미천봉 12,000 봉우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금강산의 봉우리는 12,000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의 자료에 따르면 약 8,000 몇백 개다 뭐 이렇게 북한은 얘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이제 12,000개의 봉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가사도 나오는 건데요.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그렇습니다. 초리는 뭘까요? 꼬리라는 뜻이에요. 꼬리. 자, 뭐뭐 같은 여기다가 동그라미 형광펜을 칠해놓고요. 비유법, 직유적인 표현을 할 때 나오는 말이잖아. 그제?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와 같고요. 폭포가 용의 꼬리와 같다.
그림으로 그려주면 참 좋긴 한데, 자,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폭포가 쏟아지는 걸 용처럼 표현한 거예요. 용. 그림 그리면 잠을 잘 못 자더라고, 애들이. 뱀이라니. 잘 봐봐. 해마라니 막. 근데 그 용이 서양에서의 드래곤이 있고 동양에서의 용이 있어요. 차이점 아는 사람? 차이점. 사람을 공격해요? 동양 용은 공격해. 서양 용은 날개가 있어요. 드래곤은 날개가 있어. 동양 용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날아가. 이걸 뭐라 그래? 승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천. 그리고 또 하나는 동양의 용은 불을 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 안에 뭘 갖고 있어? 여유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양의 용은 불을 뿜어요. 이렇게 불을 뿜어서 뭐 공격하든 안 하든 불을 뿜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폭포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용의 꼬리가 이렇게 넘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송강정철이 작가로서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관찰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겠죠. 섣돌며 뿜난 소리 심리의 자자스니. 폭포가 확 쏟아지면 소리가 크겠어 작겠어? 커요. 그러니까 심리는 몇 킬로미터? 약 4.12km, 4.3km 정도 돼요. 그 4km 떨어진 곳에서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얘들아, 4km 정도 떨어졌든 2km 떨어졌든 1km 떨어졌든 폭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막 숲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청각적 이미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가 납니다.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우레는 천둥 우르릉쾅쾅 하는 소리인데 가까이 딱 갔어. 바로 눈앞에 폭포가 쏟아져요. 딱 가서 보니까 폭포가 확 쏟아지는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멀리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는 소리도 나지만 뭐가 더 강하게 다가올까요? 시각적 이미지가 더 강하게 다가와. 그래서 따라해. 들을 째는 우레러니 본이 난 눈이로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눈이 확 내리는 것처럼 포말이 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가까이 갔는데 왜 소리는 안 들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떤 감각이 더 우선적으로 보이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자, 넘겨봅니다. 본 사이에 이제 니들이 한번 읽어봐봐. 지울 동안에 시작. 자, 금강대 위에 무슨 대 그랬으니까 이제 알겠죠? 선악이 삭기친답니다. 선악은 신선이 타는 학입니다.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 그래서 관동교육에는 무슨 사상이 나타난다? 도교 사상이 나타난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신선이 나와요.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 뒤 그랬습니다. 봄바람 내에 옥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나타냅니다. 별로 안 중요하고요. 첫잠을 깨웠던지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그랬습니다. 따라해. 호의현상.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흰 저고리에. 그렇죠. 자, 이것도 한 번만 지금 옆에 학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떡하지? 기다려, 엄마. 하기야. 잠을 못 자서 이게 잘 안 나오네. 자, 뭘로 보여요? 학이야, 학. 그런데 잘 보면 학을 조금 두루미 같은 건데 이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얀색이야. 그림으로 한 번만 딱 보면 돼요. 하얀색인데 여기가 이렇게 검은색이야. 두루미 같은 거 보면 여기도 약간 검은색 있고. 오케이? 이해돼요? 이게 이렇게 끼룩 하고 날아가는 건데 그 날아가는 장면을
호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호의 현상은 흰색 저고리에 뭐라고요? 검은색 치마를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니? 이런 표현들은 정말 대단한 표현이다라고 격찬을 받는데요.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론한다 그랬습니다. 서호 옛 주인 밑에 인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찾았어?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중국 송나라의 인포가 서호라고 하는 자연이 좋은 그 지역에 가서 매화라고 하는 꽃을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으면서 여생을 마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잘 즐기다가 세상을 뜬 사람인데 마치 내가 여기에 와보니까 금강대라고 하는 곳에 금강산에 있는 금강대에 와보니까 내가 마치 자연의 주인이 된 것 같구나라는 얘기를 이렇게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한다. 자, 봐봐. 너희들이 산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새나 짐승들이 막 날아가죠.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금강대에 갔는데 학이 이렇게 소나무 위에 있다가 흑 날아갔어요. 끄 하면서 날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쟤가 나를 반기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서호 지방의 인포를 반겨서 인포의 아들인 학이 날아가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나를 반겨서 학이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라일체 써져 있죠. 어딘가에 찾았습니까? 무라일체 형광펜 칠해놓고 신선사상이라고 적으세요. 신서가 아니라 신선사상. 자, 27구로 가겠습니다.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시작. 정양사 지널 때 고쳐올라 만잔말이 여산 진몬명을 여기야 다 배나다. 어와 조아홍이 헌사토 헌사할샤.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다음 페이지에요. 시작. 부용을 고잔난다 백옥을 묶었난다. 동명을 박찬한다 북국을 괴한난다. 자,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본사 1의 3 진월대에서의 조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 보인답니다. 소양로, 대양로는 봉우리예요. 금강산에 있는 많은 봉우리 중에 꽤 유명한 봉우리인데요. 상당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금강산 높이 올라갔어요. 정양사에 있는 진월대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따라하자. 진월대. 진월대. 진월대는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정자입니다. 정자. 여기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구나. 따라해. 여산. 자, 시적 화자는 지금 송강리 올라갔어요. 여기서 금강산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많은 봉우리들이 막 보이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봉우리를 뭐에 빗댔냐면 여산에다가 빗댔습니다. 여자가 무슨 여자일까요? 무슨 한자가 나오면 물어보면 갑자기 침묵이 흘러. 아름다울 여자입니다. 화려강산 들어봤어요? 애국가는 다 알지? 삼천리 화려강산 때 이게 여산이라고 해요. 중국에. 자, 중국에서 이런 거 알아두면 이제 책 같은 거 읽을 때 되게 편한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그러면 여산을 듭니다. 자, 여산은 무슨 산이라고? The beautiful, most beautiful mountain, 여산. 오케이?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당황스러워요.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은 동산을 들어요. 동산. The highest mountain in China, Dong Mountain. 가장 큰 산은 그렇죠. 클 태자를 쓴다 그래서 태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은 백두산은 highest mountain. biggest mountain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지리 마운틴이 가장 커요.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지들.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어.
자, 동사는 가장 높은 거고요. 태사는 가장 큰 겁니다. 근데 태사는 크면서도 높아요. 그 다음에 여사는 가장 뭐 하는 거라고? 아름다운 산입니다. 자, 중국에 있는 여산이 아름다울까요? 금강산이 아름다울까요? 여산이 훨씬 아름다워요. 여산이 훨씬 아름답다니까. 뭐 절경이야, 절경. 그런데 중국의 여산을 비교합니다. 무엇이랑 비교하고 있어 지금? 금강산하고. 왜 그럴까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배드민턴을 좀 쳐. 클럽에서 배드민턴 칠 때. 얼마나 쳐요? 물어봐. 이용대라고 게임하면 한 15대 0으로 져. 15대 1로 져.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굳이 이용대를 데리고 오느냐? 에? 선생님, 저 축구 좀 해요. 얼마나 하는데? 아, 손흥민하고 드리블 했는데 제가 공 한 번 뺏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손흥민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야? 데리고 오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축구를 잘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금강산을 갖다가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에 무슨 산을 데리고 왔다고? 여산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취지,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산의 진명모, 참된 아름다움이 금강산에서 다 보이는 것 같구나. 어와 조아옹이 헌사토 헌사하샤. 잘 나오죠? 따라해. 헌사토 헌사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라는 뜻으로 다지기를 들은 친구들은 알 겁니다. 상춘곡이라고 하는 정극인의 최초의 가사작품 상춘곡에 보면 헌사토 헌사하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가사 작품들이 많이 인용이 돼요. 뒤에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그런데 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가 왜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어떨 때 사용되냐면 풍경이 따라 다양하고 아름다울 때. 그때는 조아홍은 조물주예요. 조물주가 자연을 창조했다고 보는데 그냥 하나를 크게 피라미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사막에 그냥 놀아. 그러면 야단법석 피웠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금강산처럼 12,000봉우리를 정해진 시간 안에 막 만들려면 바삐 움직여서 자연을 창조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냐? 그럴 때 쓰는 게 헌사토 헌사할샤입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낯선 작품이 가사 작품이 혹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헌사토 헌사할샤가 나올 때 앞뒤 문맥상 바로 버라이어티한 풍경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우리가 배운 작품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낯선 작품이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따라해. A 하거든 B 마나. 아예 이것도 형광펜 칠해놓고 외워. 자주 나와요. 다른 작품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A 하거든 B 마나. 해석은 A 플러스 B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A 플러스 B. 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선생님이 목소리가 좋거든 얼굴이라도 잘생기지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소리도 좋은데 얼굴도 잘생겼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끝날 때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먹여줄까 하는데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으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가진 건 돈하고 뭐밖에 없다고? 진짜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고 싶은가 봐. 그래? 이제 몇 구 했습니까? 우리 총 몇 구라고? 벌써 지치면 안 돼요. 벌써 지치면 안 돼. 졸린 사람은 나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때리기 좋게 이렇게 살찌워놨어. 원래는 굉장히 샤프했는데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찌워놨습니다. 진짜 때린 애가 있더라고. 예전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 송파의 창동여고 2학년 이지모. 응? 근데 올해 초에 또 맞았어요. 올해 초에. 예비고일 애들 수업하는데 역시 어린애들은 좀 그래. 졸고 있어가지고 가서 자지 말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촥 때리더라고. 너 뭐야? 그랬더니 졸려야. 근데 그걸 애들이 다 봤어. 다 봤잖아? 할 말이 없잖아, 선생님도.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수업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이 막 이러면서 아들이 때렸어. 남학생이 아들이 큰 결례를 범했다고 막 그러면서 커피랑 막 사갖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때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래도 그렇죠. 이 녀석이 눈치 없이. 그래서 어머니 정말 미안하시죠? 그랬더니 죄송하죠. 그러면 이 커피 하나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반에 피자를 쏘세요. 그래서 피자 쐈어요. 진짜 피자 쐈어.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주문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쏜 거다라고 하면서 띄워줬죠, 그 친구를. 뭐 어쨌든 피자 쏘고 싶으면 와서 뺨을 때리세요. 자, 날거든 뛰디 많아, 섰거든 소띠 많아, 둘 다라는 거지. 자, 날거든 뛰디 많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고요. 섰거든 소띠 많아,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뚝 솟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무슨 표현? 생동감 있는 표현. 그래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자, 부용을 고장난다, 배곡을 묶어난다 그랬습니다. 부용을 꽂아놓은 것 같아요. 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입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몇만 몇천 봉? 1만 2천 봉. 이게 이런 연꽃이라는 거죠. 연꽃. 연꽃 들어봤어? 연꽃? 잘 그리죠? 또 이제 개구리 왕눈이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거. 연꽃을 꽂아놓은 것처럼.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 막 봉우리 그림 찾아가지고 한번 봐봐. 여러분들 그 사진 넣어놨잖아요. 그걸 보고 연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곡을 묶어난다. 배곡을 묶었다는 얘기는 하얀, 이게 암벽들이 보면 멀리서 보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죠? 이 흰색인데 이거를 이렇게 구슬을, 흰 구슬을 갖다가 묶어 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대단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동명을 박찬한다. 북극을 괴한난다. 그랬습니다. 동명을 박찬해요. 동명은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을 박차고 쫙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지워버렸나? 자, 자꾸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지금 금강산이 요쯤 있어요. 요쯤 태백산맥 쪽에. 그죠?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쪽을 박차고. 선생님을 잘 봐야 돼.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럼 금강산은 이렇게 뭔가를 쫙 밀어 올린 듯한 느낌. 그러면 발로 차고 쫙 올렸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금강산의 봉우리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됐고요. 북극을 괴한난다 그랬습니다. 북극. 자, 북극은 북극성을 나타냅니다. 북극성. 우리 다 알아요. 임금님을 상징하는 거 세 가지. 시작. 달, 태양,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그리고 밤에 수많은 별들 중에 길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고전작품에서는 거의 임금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임금님을. 좋은 건 다 임금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금강산 봉우리를 묘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참고하시고 34구로 가겠습니다.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이 시작. 하늘의 추미러 무슨 일을 사로리라. 천만겁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몰아난다.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난가. 자, 높을 쉬고 망고대 외로울사 혈망봉 그랬습니다. 왜 외로워요? 높은 지조를 지키는 신하는 외롭죠. 하늘의 추미로 무슨 일을 사로리라. 하늘에다 동그라미 치고 누구를 상징한다고? 임금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거 봐봐. 왜 이렇게 높이 솟아있니? 하늘에. 금강산의 봉우리들아, 니들은 왜 이렇게 하늘 높이 솟아있니? 마치 하느님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얘기죠.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손 들죠, 니들. 들어봐, 빨리. 들어봐. 와,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손을 드는 거니? 이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이런 얘기. 그럼 하늘이 임금이라면 하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자기 자신. 대답,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전하, 제가 없는 이 시기에 잘 계시옵니까, 전하? 대답, 오케이?
아까는 기뻐했지만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게 뒤에 우의정,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자기의 기대에 약간 못 미쳤을 수도 있어요. 강원도 관찰사 자리가. 대답 오케이? 겉으로는 좋아하면서 성은이 만극하다 했는데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멘트들은 보면 계속해서 중앙관직, 지금 변방으로 간 거 아니야. 지방직으로. 중앙관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살짝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천만급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몰아난다 그랬습니다. 천년만년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고 있느냐. 굳건한 자기 자신의 지조와 절개 이런 걸 또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어와 너여 이거 너 같으니 또 있난가 그랬습니다. 너에다가 동그라미, 너의 원관념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망고대 혈망보. 누구를 상징할까요? 혈망봉은 화자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나 같은 그런 신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잠시만요. 너무 추운 것 같아. 자, 넘겨서 이제 겨우 1시간 했군요. 자, 본사 1-4로 가겠습니다. 개심대 고쳐 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시작. 남들이 입을 벌려서 읊을 때 자기 자신은 입을 안 벌리고 있으면 두 가지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잠이 와요. 아무리 재미난 수업을 해도 졸리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을 벌리는 것과 눈으로만 보는 것의 차이가 실제 시험장에서 나타난다 그랬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너희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딱 문제 봤는데 백지 상태가 확 그런 거 있죠. 분명히 내가 뭔가 공부했던 건데 막 이게 하얗게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잘 생각이 안 나는 거. 이런 걸 많이 겪는 수험생 친구들은 수업 공부할 때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를. 집에서도 소리 내면서 읽고 영어도 단어도 막 발음을 해보고 수학도 막 근해 공식을 예를 들어 산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소리 내서 막 하고 암기를 하는데 머리로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세요. 친구들하고도 서로 해보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하얗게 되는 일은 적어도 없습니다. 대답 알았니? 네. 뭐 이런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모든 시험에서 제1의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 목표는 자기 실력 밑으로 맞으면 안 돼.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내가 평상시에 2등급 상위권인데 실제 수능장이든 학교 내신이든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망했다 할 때 2등급 상위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찍든 뭐 하든 노력을 하든지 그 이상을 맞아야 그게 시험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만족할 만한 결과. 그러면 왜 내가 평상시 2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3등급이 떴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덤비라는 거야. 그러면 점수가 20, 30점이 수직 상승하는 선배들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공부는 못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다. 라는 말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알았냐? 네. 자, 갑니다. 개심대 고쳐 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시작. 12,000봉을 넉넉히 해야 하니 봉마다 맺혀 있고 금마다 서린 기운. 처음 온 친구들은 턱 받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턱 받치거나 머리 꼬면 안 돼요.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맑디마나 시작. 저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천지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만한.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그 뉘신고. 동산태산이 언하야 높았던 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나 뭐라거든. 넓거나 넓은 처나 어찌하여 적단 말고.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할 거이고.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예전에 국어가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뀐 후에 다시 한번 45문항으로 줄어들면서 A형, B형으로 잠시 3년 정도인가 나눠서 시행되던 때가 있었어요. 들어봤니? 아니요. 안 들어봤어? A형은 이과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서 쉬운 국어 영역, B형은 문과생들에게 예체능도 A형을 봤어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첫 시행하기 전에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고3 설명회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어요. 국어를 A, B형으로 나눠서 수준별로 시험 보고 문과, 이과 나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곧 2, 3년 안에 없어질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학부모님들이 뭐야 이런 눈빛이었어요. 항상 현재를 과거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보고 가야 돼, 얘들아. 알았냐? 올해 관동별곡이 수능에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걸 해주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앞을 보고. 그리고 그때 많은 이과생들이 수업을 할 때 이 고전시가, 특히 고전시가를 선생님은 원문으로 공부해요. 터닫기도 원문으로 하고 다지기도 다 원문으로 돼 있죠? 얘들아, 그지? 네. 그때 일부 게으른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과생들이 선생님 A형으로 나오는데 A형은 이게 현대어로 다 해석돼서 나오는데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과생인데 원문을 어떻게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고생한 사람한테는 행복이 오는 거야. 고생을 안 한 사람은 행복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 원문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수능에 선생님 다 아는 많은 선생님들이 현대어로 막 이과생들한테는, 왜냐면 이과생들 막 국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해야 애들이 좀 재밌어 하고 덜 지루해 여겨요. 그래서 현대어로만 수업을 했어.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은 원문으로 하고. 뭘로 나왔을까요? 원문으로. 조금 쉽게 나온다고 했던 때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중간 해석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자나 이런 것들은 나오고 아래아를 쓰지 않고, 아래아만 안 썼다 뿐이지 한자나 이런 건 다 원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자라고 할 때, 선생님이 고생하자 따라와라라고 할 때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네. 박수 2번 쳐. 시작. 난 오늘 또 12시간, 13시간 이내에 저녁 10시에 끝나니까 수업이에요. 그 와중에 상담이 3건 있어요. 쉴 틈이 없어, 얘들아. 쉴 틈이. 하물며 너희들은 수험생인 거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니까 더 열심히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열심히 살아봐봐. 좋은 일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 어떤 애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아침부터 이렇게 또 막 하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래. 어젯밤 10시 끝나고 여기 정리하고 막 청소하고 막 청소도 다 했어 선생님이. 강의실.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냥 니들이 좋아. 잘 됐으면 좋겠어. 특히 네가 좋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냐? 잘 될 겁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5, 600년 전에 송강 정철이 이 글을 왜 썼는지 우리가 전문을 다 읽고 나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심대 대자가 나왔으니까 정자 같은 거라는 거 알겠어요? 네. 중앙성 뭐 몰라도 돼. 그냥 봉우리 같은 겁니다. 12,000봉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넉넉히 혀여하니. 개심대에 올라갔더니 우와 12,000봉이 다 셀 것 같다.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이 기운은 좋은 기운일까 안 좋은 기운일까? 그렇습니다. 좋은 긍정의 힘을 가진 그런 기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12,000 봉우리에 봉우리마다 좋은 기운들이 끝에 맺혀 있어. 맑거든 좋디만 하나 좋거든 맑디만 하나. 또 나왔습니다. 형광펜 칠해놓고 A하거든 B만 하죠? 얘들아 그제?
맑으면서도 좋고. 이제 원문과 현대어의 차이가 이런 데 있다는 거야. 좋다가 있고, 좋다가 있습니다. 다지기 하는 친구들은 앞에서 싹 고어 정리해주고 들어가는데, 자, 좋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었어, 옛날에는. 깨끗하다. 그리고 좋다가 요즘에 좋다, like의 개념입니다. 위에는 clean의 개념이고 밑에는 right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좀 배워서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얘들아, 그제? 그러니까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깨끗한다라는 뜻이구나. 이 정도는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 이따가 하면 돼. 아니에요. 자,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저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그랬습니다. 저 기운, 12,000봉에 있는 긍정의 힘, 이 좋은 기운을 다 모아서 누굴 만들고 싶다고 나와 있어? 인걸. 인걸은 뭐예요? 그렇죠.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자, 여기에는 역설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임금님 곁에는 제대로 된 인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선비들이나 대감들이나 정치인들이 봤을 때 재수가 없었겠어요. 그죠? 자기들을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강정절은 정치적인 숙적들이 많았다고 하죠. 저 기운 흩어내야 인거를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형태도 끝이 없고 12,000봉이니까 모양도 하도할샤 다양하구나 많기도 많구나. 천지 삼기실제 자연이 됐겠지만 하늘이 만들어질 때 자연이 생겼겠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사 밑줄 치고요. 이때 유정은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뜻이 있었겠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뜻이. 이게 뭔 말이냐면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쫙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뜻을 가지고 봉우리 하나하나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봉우리 하나마다 좋은 기운들이 서려 있는 거구나. 이해돼요? 옆에다가 적어 금강산의 신성한 분위기 이렇게 적으세요. 금강산의 신성한 분위기.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그 뒤신고 그랬습니다.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그 상상두에 올라간 본이는 밑에 나와 있죠. 본 플러스 이 플러스 주격조사 옛날에 사용했던 생략되는 거예요. 이 모음 뒤에는 생략됩니다. 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서리법입니다. 있다 없다? 대답.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로 비로봉 상상두는 높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높아요. 물론 헬기 타고 올라가 본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옛날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을 정도로 높다. 동산, 태산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까 했어요. 얘들아, 그제? 지금 뭘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다라는 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로봉하고. 동산, 태산. 중국의 동산, 태산이 어나야 높던 거. 중국의 동산, 태산과 지금 이 비로봉 중에 어떤 게 더 높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동산, 태산이 훨씬 높아요. 얘들 알겠지? 적어도 뭐 몇백 미터 이상 높아요.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국은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하면 또 떠오르는 성인 군자 누가 있어요? 공자입니다. 공자님이 동산태산에 올라가서 노나라를 쫙 쳐다봤다고 하면 노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그 넓은 땅을 쫙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하가 좁디 좁구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의 그 넓은 땅을 보면서 좁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가 더 넓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 이 땅보다 더 넓기 때문에 세상이 좁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답 오케이?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무슨 지기? 호연지기. 좁게 살지 마. 크게 마음 먹고. 그러면 사람들하고 잘 안 싸워요.
자, 넓은 마음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넓거다 넓은 천하를 어째서 적다고 했느냐, 좁다고 했단 말인가. 어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할 거이고 그랬습니다. 디위는 지위입니다. 아직 구개오마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자, 디위에다 동그라미 치고 호연지기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호연지기를 쫙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공자나 맹자에 대한 이야기. 51구는 오르지 못하거든 나려감이 고이할까 그랬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나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랬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할까? 자, 오르지 못하는 산은 뭐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52, 57, 58, 65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거기까지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선생님 성격 알죠? 대답 크게 하면 빨리 끝내고. 네. 선생님 잘생겼죠? 네. 쉬었다 할까? 네. 원통골 가난 길로 사자봉 찾아가니. 시작. 그 알패 너러바의 활용새 되어세라.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이셔.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이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디련난다.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 자라. 본사 제목에도 소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선정에 대한 포부 거기다 형광펜 칠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원통골 골짜기입니다. 가는 길에 사자봉 봉우리입니다. 찾아갔더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활용소가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이때 활용소 할 때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연못 소자인데요. 이 연못 소자를 자주 나오니까 역시 또 한번 알아보면 이게 연못 소자입니다. 연못 지자가 있죠. 무슨 지. 그리고 소자가 있는데 이 소는 뭐냐면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렇게 맴돌아요. 맴돌다가 다시 흘러내려가는 거. 이때 얘를 소라고 해요. 이해되냐 이거? 골짜기 보면 웅덩이처럼 이게 선녀탕 이런 것처럼 막 있잖아. 되게 맑은 물, 깊은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목욕하거나 뭐 이렇게 피서 갔을 때 여기에 소용돌이가 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얕은 데는 괜찮은데 깊은 데는 가면 빨려들면 못 나와요. 왜 물귀신이 잡아당긴다 이런 말 들어봤어? 그게 이런 데인 거예요. 이런 데. 그래서 떨어져서 소가 인다. 그래서 활용소도 이런 데입니다. 골짜기에서.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네 그랬습니다.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다.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는 바다입니다. 바다에 니엇이니 15세기 표기법은 니엇이니고요.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란 뜻인데요. 그것을 언제 얻어서 삼일우를 디련난다. 삼일우를 내리겠는가? 자,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이런 단어를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TV를 보거나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삼일우. 박수 2번 시작. 삼일우는 3일 동안 내리는 비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골에, 그러니까 농촌에서요,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어느 정도 와야 해갈이 되냐면 3일 동안 주구장창 와야 해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대요. 3일보다 적게 내려, 하루만 내리거나 이틀만 내리거나 그러면 가뭄이 해갈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3일 이상 내리면 뭐가 될까?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그래서 3일 동안 쭉 내려고 딱 그치고 햇빛이 쨍 이래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농사가 농본주의였으니까 조선시대 때 농사가 잘 되는 것은 곧 국가가 풍요로워지는 거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비를 삼일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선정의 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서라. 형광펜을 쫙 칠하고 제일 중요한 식구가 되겠습니다. 음해의 이온풀은 음자가 이거 무슨 문자예요? 예, 문법 할 때 선생님이 광음을 얘기했습니다. 기육사의 광야에 나오는 건데 부지런한 광음, 광자가 무슨 광?
빛광. 음자가 무슨 음? 소리음. 이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그때 소리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음지예요, 음지. 그늘. 빛과 그늘이라는 뜻으로 세월을 나타내는 융합합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법할 때도. 이 음자가 그늘 음자인데 여기서도 음자입니다. 애자는 언덕 애자예요. 자, 언덕의 그늘에 햇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쳐요. 태양이 누구를 나타내? 임금을 나타내. 임금의 정치력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이 삼위루를 내려서 거기에 있는 풀들을 다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되냐? 네. 그래서 무엇에 대한 포부라고요? 선정의 포부입니다. 선정의 포부.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지금 오고 싶은 애들도 뒤에는 다 잘랐어요. 오지 말라고. 어? 참석했으니까 열심히들 해야 되겠지? 미안해. 아침 일찍 불러서. 자, 원통골 가는 길에 사자봉을 찾아가니 시작. 쏘리. 하마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어 시작. 외나무 썩은 다리 불관정 올라하니 천심 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구비랄 천천히 버여내어 실같이 풀쳐이셔 배같이 걸으시니 도경 12굽에 내 보배난 열어이라 이적선 이제이셔 고쳐 운운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 곧 낫단 말 못하려니. 그렇습니다. 또 여산 같은 게 나오고 있죠. 하마면 묘길상 앞문제 뭐 이런 거는 지역 이름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걸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또 불정대라고 하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대정자 같은 거죠.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이 말은 눈앞에 엄청 높은 절벽이 있는 겁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천천히 버여내어 그랬습니다. 은하수의 한 구비. 은하수 알아요? 은하수. 영어로는 뭡니까? 밀키웨이 또는 갤럭시라고 합니다. 이 은하수를 잘라내서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다. 절벽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수가 마치 은하수를 붙여놓은 것 같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대단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버혀내어 무슨 뜻? 베어내어, 잘라내어. 동짓달 기나긴 밤 황진이 시조에 나오죠. 자, 실같이 풀쳐서 배같이 걸으시니 역시 폭포를 이렇게 배를 걸어놓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직유법, 운유법, 도경 12굽에 내 보배난 열어이라 그랬습니다. 12굽에. 자, 12굽에는 형광펜치라고 금강산에서 진짜 유명한 곳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12폭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어? 12폭포. 폭포가 12개가 연속해서 막 떨어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가끔 금강산 특집 이런 거 TV에서 해줘. 그런 거 좀 봐봐. 알고 보면 재밌는데 모르고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적선 이제 와서 고쳐 의논하게 되면, 이적선은 누구냐면 이태백입니다. 이태백 알아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나도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까지만 가르쳐줬어요. 자, 이적선 이적선 이태백인데, 이태백은 풍류를 즐기는 최고 시인입니다. 중국에서 이태백하고 두보 시인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태백은 귀족적인 시를 많이 썼고요. 실제 삶이 귀족적이에요. 그래서 돛담배 띄워놓고 거기서 술 마시면서 달 구경하고 시를 쓰고 이랬던 사람. 두보는 전쟁 중에 곳곳을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가족과 헤어져서 서글픔, 슬픔 이런 거를 시로 썼던 사람이고요. 그 정도는 좀 구별했을 수 있어야 되더라. 알았지? 네. 그래야 평천의 제자들이에요. 이태백이 만약에 살아서 지금 송강정철이 금강산에 와 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나랑 토론을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뭘 가지고 토론하냐? 뭘 가지고 토론해요? 여산과 금강산을 아름다움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태백은 무슨 산이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여산. 그러면 송강정철은 금강산의 12폭포. 이해되냐? 그렇게 토론한다면 여산이 여기도 곧 낫단 말 못하려니 중국의 여산이 여기 금강산보다 더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다, 못 할 거다? 못 할 거다. 도곤, 뭐뭐보다 이런 얘기죠. 얘들아, 실제로는 여산이 아름다워요? 금강산이 아름다워요? 여산이 훨씬 아름다워요. 아까 얘기했죠? 동산, 태산과 이 비로봉을 높이를 비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기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할 텐데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화장실만 갔다가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오세요. 여기까지가 금강산이고요. 이제 동해바다로 가는 장면입니다. 벌써 65구니까 절반 정도 했죠? 자, 갔다가 5분까지 오세요.